초침 소리는 벽시계 옆에 매달린 틀 사진 속에 아버지와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막상 영정했을 사진을 한 장도 구할 수 없어 몹시 당혹스러웠다. 60하고도 새해를 넘겨 살았던 삶이건만 아버지는 그 흔한 사진 한 장 이 땅에 남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민홍은 알지 못할 송구함과 억울함, 그리고 새삼 다가오는 인생의 허무함 같은 느낌에 휩싸여 한동안 우두망찰 맥손을 풀었던 기억이 있었다. 그러다 문득 영수증이나 고지서 나부랭이를 담아둔 륙색 안에서 아버지의 사진이 들어있는 주민등록증을 발견해내고는 그것을 올려놓은 손바닥으로 안가슴을 쓰리게 부벼대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버지의 임종 순간에도 눈물을 비치지 않았던 민홍도 그때만큼은 도대체 한 인간에게 맺힌 한이라는 게 뭔지 사무치는 바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달고나입니다. 오늘은 김소진 단편소설 쥐잡기를 파주에 있는 퍼스트 가든을 산책하며 읽어보려고 합니다. 주인공 민홍은 쥐잡기에 열중하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철원댁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왠지 그닥 정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민홍이네는 구멍가게를 하는데 쥐가 가게 물건을 상하게 해서 아버지는 쥐를 잡는 데 온 힘을 기울입니다. 민홍이는 데모를 하다가 화상을 입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형편이고요. 철원댁은 그런 부자를 싸잡아서 함경도 종절하고 표매합니다. 사실 아버지는 북에서 내려온 피란민이고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었어요. 포로들을 남과 북으로 나눌 때 사실 북에 두고 온 부모님과 처자식 생각해서라도 북으로 가려 했어요. 그런데 가끔 먹이를 주던 흰 쥐가 남쪽 편으로 가는 걸 보고 자기도 모르게 따라갑니다.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는 왜 그렇게 쥐에 집착하셨을까요? 퍼스트 가든을 산책하며 소설의 전반부를 오늘은 들어보실까요? 입동 무렵이었다. 저녁 6시가 되기도 전이었지만 주위에서는 벌써 어둑어둑한 소리들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민홍은 언제부턴지는 모르지만 꼭 뒤를 찌르듯 자신을 압박해오는 벽시계의 조침 소리에 신경이 몹시 쓰이는 터였다. 제깍제깍. 그것은 마치 시한폭탄처럼 시시각각 정해진 운명의 순간을 향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육박해 들어가는 긴장감을 떨궈주고 있었다. 민홍은 왠지 숙골한 생각이 들어 자신도 모르게 어깨죽지 사이로 목을 움츠렸다. 초침 소리는 벽시계 옆에 매달린 틀 사진 속에 아버지와 기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막상 영정했을 사진을 한 장도 구할 수 없어 몹시 당혹스러웠다. 60하고도 새해를 넘겨 살았던 삶이건만 아버지는 그 흔한 사진 한 장 이 땅에 남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민홍은 알지 못할 송구함과 억울함, 그리고 새삼 다가오는 인생의 허무함 같은 느낌에 휩싸여 한동안 우두망찰 맥손을 풀었던 기억이 있었다. 그러다 문득 영수증이나 고지서 나부랭이를 담아둔 륙색 안에서 아버지의 사진이 들어있는 주민등록증을 발견해내고는 그것을 올려놓은 손바닥으로 안가슴을 쓰리게 부벼대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아버지의 임종 순간에도 눈물을 비치지 않았던 민홍도 그때만큼은 도대체 한 인간에게 맺힌 한이라는 게 뭔지 사무치는 바가 있었다. 그 틀 사진은 주민등록증에 붙어있던 흑백 증명사진을
부랴부랴 확대하여 마련한지라 전체적으로 우중충한 기분을 줄 뿐 아니라 윤곽마저 희미하게 어른거려 마치 급조된 몽타주 속의 인물을 연상시켰다. 조붓한 공간 속에 갇혀 건성드뭇한 대머리를 인 채 움펑 꺼져 대꾼한 눈자 위로 방안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버지. 대꾼한 눈자 위로 방안을 내려다보고 있는 아버지는 무엇에 놀랐는지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다. 어깨까지 한껏 곱송그리고 있어 방금 연병을 앓고 나니 같았다. 민홍은 가빠진 숨을 다스리느라 입을 딱 벌리고 아랫배에 힘을 주었다. 가게 앞길에서 쫓기듯 휘 달아나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 발소리보다 한 발 앞서 발음이 분명하지 않은 웅숭 깊은 목소리가 허황기가 밴 웃음소리를 꼬리에 단 채 밀려가고 있었다. 부부싸움 잘하는 옆집 은정이네 마당에서는 짜증 섞인 설거지 소리가 들렸다. 크게 틀어놓은 수돗물 소리 때문에 확연하지는 않았지만 이따금씩 허구한 날 술 지게미가 사늘한 것이 왼수덩어리 어쩌고 하는 헛텅지거리가 새 나왔다. 민홍은 조심스레 입맛을 다셨다. 오늘도 대낮부터 불쾌한 얼굴을 한 은정아빠가 2번씩이나 가게로 철원네를 찾아와 외상수를 청했던 거다. 혀끝을 차며 끌탕을 하던 철원네가 벌건 대낮부터 무슨 놈의 낯술이냐고 지청구를 주어도 은정아빠는 한 팔로 문 기둥을 꼭 그러하는 채 초점 잃은 2 눈을 껌뻑이며 무슨 주문이나 외듯 우리는 외수는 없이유 은정애미가 오면 거시기 다 애워줄 것인께 하고는 버티었다. 은정이네가 기르고 있는 누렁이 녀석은 부부싸움이 임박한 낌새를 눈치챘는지 그 끝 마당에 자신에게 닥쳐올 화풀이를 미리 앓는 듯한 간진 신음소리를 내뱉고 있었다. 철원네는 바느질집에서 맡아온 숯감을 만족이고 있었다. 가끔씩 바늘을 왕청되게 꽂았는지 화들짝 손을 뽑아 들고는 손가락 끝에 콧김을 쐬기도 하고 또 번다스럽다는 표정으로 희끗희끗 센 머리를 득득 긁었다. 그때마다 이새로는 괜 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슉슉 새나왔다. 민홍은 가슴께에 베개를 받치고 누운 자세로 내면적 사실주의를 탁월하게 구사한다는 평을 듣는 작가의 소설집을 뒤적이고 있었다. 어른이 된 주인공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고공 콤플렉스를 해명해내기 위해서 어린 시절의 체험들을 하나하나 추적해가는 대목이었다. 단조로운 문체에서는 피의자의 자술서 같은 냄새가 풍겼다. 그것은 빈속에 질겅질겅 씹어대는 껌마냥 헛헛함을 부풀려 주었다. 민홍은 담요 속에 파묻어둔 왼 다리를 파들파들 떨어댔다. 얘야, 이게 무슨 소리니? 어디서 비행기 떴나 보다. 놀라움에 휘둥그레진 눈동자가 부딪혀왔다. 민홍은 백태가 낀 듯 부유스름한 철원네의 눈동자와 맞닥뜨리자 금세 자신의 눈동자로 껄끄러운 이물질이 스멀스멀 몰려들어 덩달아 시야가 부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민홍은 눈을 씀뻑거리며 고개를 바투 쳐들었다. 철원네의 등 뒤를 고지라도 덮칠 듯 기우듬하게 서 있는 허름한 진보랏빛 비키니 옷장이 눈에 들어왔다. 즉각적인 대답을 듣지 못한 철원네는 성마른 표정을 지으며 마른 침을 삼켰다. 칠면조처럼 쪼글쪼글 늘어진 멱살이 바르르 떨었다. 전깃줄에 바람이 스치는 소리야. 바람에 떠밀려 길바닥을 핥히고 지나가는 비닐봉지나 휴지 나부랭이에 가르랑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2 귀를 곤두세우고 비죽이 오므려 붙인 입술로 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던 철원네는 긴장이 풀리는지 하품을 늘어지게 하며 혼잣소리를 내었다. 난 또
꼭 야폭 나온 B29 소리 같길래 원 nen장할. 아니 엄마는 이 밤중에 난데없이 무슨 비행기야요. 비행기가 전쟁이 벌어진 것도 아닌데요. 철원네는 실밥을 끊어내느라 앞니를 누르스름하게 드러내고는 민홍을 희뜩 쳐다보았다. 전쟁이라고? 저렇게 모르는 소리라니. 너도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전쟁통에 서로 피칠갑을 하고는 죽고 살기로다 뒤너미를 쳤던 종자들이 대를 이어 이쪽 저쪽 새끼를 치고는 따리를 틀고 독을 쓰는 형국인데 그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터질 줄 알겠니? 시쳇말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했잖아요. 끌끌. 저런 아둔패기 같으니라고. 머릿속이 일단 물들고 나면 그것이 피보다 더 진하다니깐 그 지경이야. 민홍은 딱히 대꾸할 말이 궁해져 책갈피로 눈길을 묻었다. 결정적인 유도신문을 성공시킨 수사관처럼 고개를 뻣뻣이 치켜세운 철원대는 어느새 그 부유스름한 백태가 거치고 초롱초롱한 기운을 뿜어내고 있는 눈동자로 민홍을 쏘아본다. 개칠 몽둥이도 없는 집구석에서 무슨 넘나개슬이 나란 일에 간섭을 하고 찡기고 한다는 건지. 털도 없는 강아지 풍성풍성한 격이야. 아, 저 유려한 풍자. 민홍은 고개를 외로 꼬았다. 텁텁한 된장국 냄새가 습기처럼 피어올랐다. 엄마, 부엌에서 시래기국이 끓나봐. 철원네는 만져기고 있던 숯감을 내려놓고는 엉덩이 걸음으로 방문을 박지르며 부엌으로 내려섰다. 쿵 하고 닫히는 방문의 충격으로 형광등이 움찔하는가 싶더니 우웅 하는 나지막하고 건조한 소리와 함께 형광등의 양쪽 끝의 색깔이 시퍼렇게 죽어갔다. 어느 집에선가 승합기를 사용하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그때 민홍은 귓등이 팽팽하게 당겨지는 느낌을 받았다. 축 처진 천장을 은밀하게 제겨 디디며 가로질러 가는 발소리가 그를 긴장시킨 거였다. 이런 단매에 쳐 죽일 놈이. 민홍은 하루르 떨리는 얄포름한 눈꺼풀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천장을 올려다 보았다. 나방의 비늘가루 같은 멀건 불빛이 하강하고 있었다. 얼른 눈꺼풀을 닫았다. 민홍은 요즘 쥐에 대한 노이로제에 걸린 성 싶었다. 회색빛을 띤 물체가 눈에 어른거리기만 하면 그것은 여지없이 쥐의 형상으로 변했다가 사라지기 일쑤였다. 정확히 말하자면 일주일 전부터였다. 안경도 벗지 않은 채 읽던 책 위에 그대로 고개를 쑤셔박고는 뒤숭숭한 잠에 들어있었다. 꿈결에 들려오는 불규칙한 쿵쾅거림 때문에 가슴을 옥죄는 듯한 협심증이 끊임없이 달겨들었고 귓가에 맴도는 고르지 못한 숨소리는 관자놀이의 신경줄기를 팔딱팔딱 놀뛰게 만들었다. 등줄기를 흘러내리는 찬 기운을 느끼며 눈을 뜬 민홍은 뺨 밑으로 축축하게 젖어 부풀어 오른 책장을 말끄러미 바라보았다. 준비도 없이 와락 달겨드는 고적감을 처리하느라 한동안 콧등을 찡등그렸다. 천천히 고개를 치켜들자 헝클어진 머리와 옷매무새를 한 철원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철원네는 한 손에 연탄 집게를 들고 가get방으로 통하는 장지 문턱에 한 발을 올려놓은 자세로 민홍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민홍은 자신의 얼굴에 쏟아지는 안팡진 표정을 절망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우리는 또 추악한 전쟁에 말려들었단 말인가? 가게 천장 한 구석에 시커멓게 입을 벌리고 있는 구멍을 보자 민홍은 머지않아 가게 안을 휘주물러 놓을 게릴라 같은 존재를 의식하고는 할 일 없는 나락에 떨어지는 듯한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깟 쥐한 마리 상대하는 것을 가지고 추악한 전쟁 운운하는 데는 어폐가 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홍은 1년 전 이맘때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던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그 표현에는 하등의 부풀림이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그 싸움이 끝나자마자 느닷없이 엄습해온 겨울의 막바지에 불현듯 세상을 등진 아버지를 생각하며 더욱 그러했다. 아버지의 병명은 폐암이었다. 그러나 민홍은 자꾸만 아버지의 가슴에 자라던 그 암덩어리가 풀리지 않은 응어리일지도 모른다는 부질없는 생각을 먹어보기도 했다. 아버지는 잘 싸우는 축이 결코 못 되었다. 민홍이 보기에는 도무지 무력하기 짝이 없는 병사에 지나지 않았다. 벌써 나흘째 가게 안을 야금야금 좀먹고 있는 생쥐 한 마리에 속수무책으로 애만 끓고 있는 게 고작이었다. 어지간하면 집안 식구와 몇 마디 상의 함직도 했지만 아버지라는 사람은 얼굴이 편하게 축이 지면서도 애월하지 당신의 문제로만 치부하려는 고집스러움을 보여주었다. 그 고집스러움은 무엇보다도 말없음으로 드러났다. 아버지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 마냥 입을 한 일자로 굳게 다물어 버렸고 민홍은 그 완강함에 밀려 멀찌감치 겉돌고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전혀 손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한 번은 아버지가 골방으로 찾아왔다. 민홍의 뒤로 다가선 아버지는 한참 뜸을 들이고 나서야 맨송맨송한 손을 들어 어깨 위에 올려놓았다. 민홍은 아버지의 무르춤한 태도에 몹시 부하가 나 있었기 때문에 의자에 엉덩이를 바짝 붙이고 앉은 채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손길이 스쳐간 어깨 부위에는 한동안 군시러움이 올라붙어 오글오글한 잔소름을 돋우어 냈다. 손길이 한 번 더 머문 뒤에야 민홍은 아버지와 눈길을 맞추었다. 바람에 찢긴 새털구름처럼 금세라도 날아가 버릴 듯한 눈썹 아래 동공이 유난히 커진 아버지의 눈동자에는 누설되어서는 안 될 비밀을 뚱겨주는 사람의 음험함 같은 게 엿보였다. 아버지는 불룩한 잠바 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넣더니 뭔가를 꺼내 책상 위에 차곡차곡 늘어놓았다. 밀크 캐러멜, 바다볼 사탕, 혜택껌, 쫀득이, 새숫비누, 나하나 초콜릿, 삼립 팥빵. 그것들은 하나같이 쥐 이빨에 가차없이 물어뜯긴 흔적을 안고 있었다. 민홍이 말리지만 않았더라면 아마 아버지의 손은 하루 온종일이라도 그 일을 해낼성 싶었다. 민홍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며 아버지의 손목을 부여잡았다. 이 세상 어느 집구석이 쥐새끼 한 마리에 이토록 유린을 당할 수 있단 말인가. 아버지도 아버지였지만 자기 자신의 무력함도 뼈저리게 느끼기 시작했다. 고개를 들어 자신 앞에 껑더리처럼 우두커니 서 있는 아버지를 보며 더욱 사무치는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 그러자 아버지는 손가락을 입술로 가져가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용을 해보였다. 옆방에서 칼국수 반죽을 밀고 있을 철원네를 다분히 의식한 눈초리로 조심스레 주위를 둘러보는 거였다. 하긴 이런 사실이 철원네의 귀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난리가 날 판이었다. 아버지로부터 다지름을 받는 순간 민홍은 며칠 전 쥐약에 쌀을 섞고 물방울을 떨구며 주저주저 개고 있던 아버지의 등 뒤를 향해 저녁밥을 푸다 말고 밥주걱을 세차게 흔들어대던 철원네의 세척맞은 목소리가 다시금 귓전을 때리는 것 같았다. 흥! 내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재수없는 날을 고르고 고르더니만 뭐이가 제대로 되는 일이 있겠어? 응? 이제 와서 쥐약을 놓겠다고? 그것도 가게방에? 그런 야가 빠진 생쥐가 무슨 열고가 났다고 진수성찬을 눈앞에 두고 그 밍밍한 쥐약을 주워 처먹을 거야? 옌병하다 거꾸러질. 설령 먹었다고 쳐봐. 그놈이 어느 구석에 나자빠져서 쉬를 쓸고 있을지 알게 뭐야? 구질구질하기 시리. 그래서 얘부터 장사꾼의 무덤엔 쓸기가 없다는 거지. 아버지는 천천히 손을 들어 책상과 벽 틈바구니에 먼지를 뽀얗게 쓰고 서 있는 기타를 가리켰다.
정확히 말하자면 한쪽 끝이 끊겨 도르르 말린 6번 줄을 손가락으로 찍은 것이다. 민홍은 영문을 몰라 다시 한번 아버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민홍은 그 기타를 그해 5월 이후로 손끝 하나 까딱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 3년 전 누나가 시집을 가면서 한창 코드 익히기에 맛을 들이던 민홍에게 물려준 거여서 좀 낡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주인의 손길을 때맞춰 타던 물건이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눈길이 닿기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애물단지로 둔갑을 했다. 그것은 민홍이 학교에서 교문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투석전에서 왼쪽 다리에 이도 화성을 입고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진 사건 때문이었다. 그때만 떠올리면 지금도 머릿속이 아찔해지는 느낌이다. 교문이 좀채 뚫리지 않자 별동대로 조직된 화염병 투척조에 민홍은 끼어 있었다. 허벅지에 최루탄을 직격으로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 누군가에게 엎혀나가던 후배 극체 녀석이 지르는 비명소리 때문에 민홍의 머릿속에는 뭔가 뜨거운 불길이 치받아 올랐다. 어느새 민홍은 잘록한 병허리를 거머쥔 채 잠바자락을 휘날리며 어떤 낡은 단화의 뒤꿈치를 쫓아 마침 체육관 공사 때문에 쌓아둔 골재로 둔덕이진 교문의 측면으로 나아갔다. 그 후로 기억에 남는 것이라고는 벼락치듯 들리던 최루탄 발싸움과 멀찍한 아우성을 찾아 뱀의 혀를 날름거리던 불꽃, 그리고 가슴팍을 종이 한 장의 두께로 깎아내리던 아픔뿐이었다. 둔덕에서 되돌아 나올 때 갑자기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던 불꽃을 정지 화면처럼 뇌리에 아로새기며 민홍은 깊은 허방다리로 무너져 내렸다. 나중에 병원 침상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민홍은 당시 상황을 곰곰이 기억해보려 했지만 허사였다. 다만 추측컨대 옆쪽을 파고든 별동대의 집중적 화염병 세례에 맞서 그들 또한 화력 집중을 퍼부었을 거고, 그 와중에서 황급한 동작을 하던 누군가의 소나귀에서 땀으로 질척이던 병이 미끈덩 빠져나왔으리란 막연한 짐작을 해보았을 뿐이었다. 그러고는 곧바로 머리를 흔들어 그런 생각을 털어버렸다. 왜 그 자리에서 혀를 빼물고 되지질 못하고 이 꼴을 하고 자빠져 있냐, 이 애밀 못 잡아먹어 환장한 놈아. 오냐 장하다, 장해. 이 민들레씨같이 고운곤이 퍼진 집안에서 하마터면 망고 충신이 하나 나올 뻔했구나 그래. 기타줄은 그 얼음에 잘린 것이었다. 평소 기타로 튕겨지던 몇몇 노래들이 철원내의 기대에 반하는 조짐으로 여겨졌으리란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흥분한 철원내는 민홍의 소식을 듣자마자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와 기타를 공격했다. 기타에 쌓인 먼지를 한꺼풀만 벗겨내면 여기저기 어지럽게 팬 칼자국을 선연하게 찾아볼 수 있는 터였다. 그 기타에 끊긴 줄을 도대체 아버지는 어디다 쓰고자 하는 것일까?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난 민홍은 정신분열 증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다. 기타줄은 올가미로 사용될 것이었다. 배설물 흔적으로 보아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음이 분명한 영업용 냉장고 뒤에 그 기타줄로 된 올가미를 놓은 다음 쌀가게 백시 아저씨네서 앙칼진 얼룩고양이를 하룻밤 빌려와 풀어놓겠다는 게 아버지의 대체적 전술이었다. 민홍은 벌어진 턱을 한 손으로 간신히 밀어붙였다. 짐승 사냥이라도 하자는 것인가? 두고 보라우. 기누의 고양이에게 낚아채이든지 아니면 지레들 뛰다 올가미에 몇 가지를 졸리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으니까니. 아버지의 단호한 표정은 무언중에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가게 문을 열어보던 아버지의 일그러진 얼굴을 민홍은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가랑이 사이로 입술을 훔치며 날렵이 빠져나간 고양이에 의해 가게 안은 사탕 쪼가리 하나 제대로 성한 것이 없을 정도로 분탕질이 돼 있었던 것이다.
어진 혼 나간 얼굴로 도움을 청하듯 민홍을 돌아다보는 아버지에게 철원내의 악다구니가 퍼부어졌다. 이 씨를 말릴 함경도 종자들아! 특히 종자를 발음할 때 철원내의 입놀림은 기묘했다. 비계덩어리 같은 것을 입안에 넣고 자근자근 짓씹는 모양이었는데 그 특이함으로 인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완벽한 시청각적 효과를 거두게 해주었다. 어려서부터 따라다니던 이 말 속에는 민홍이 자신 암질러 그 함경도 종자의 한 사람으로 싸잡혀 있음이 분명했다. 어린 생각에도 그것은 적잖은 억울함으로 다가왔었다. 내가 도대체 함경도랑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나는 함경도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더군다나 그곳에 가보았다거나 심지어는 그곳에 대한 사진 한 장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는 일 아닌가? 물론 나는 함경도 아버지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보라, 내 말투에 북에서 왔수다 에 나오는 배우의 억센 사투리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는가를. 내가 인민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것도 그렇다. 그 골치 아픈 육성회비 때문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불려가 벌을 서곤 했던 교무실의 복도 맞은편 게시판 비교해 봅시다 속에 남루한 옷차림으로 삽자루를 쥔 채 시름에 젖은 북쪽 아이들처럼 뻐드렁니에다 드문드문 기계총 자리가 난 이부가리 머리를 하고 있어 서로 무척이나 닮아 보인다는 사실이 그런 별명을 갖다 붙이도록 한몫 거들었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그런 별명의 결정적 빌미는 엄마가 만들어준 옷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반공 생활에 나오는 따발총의 임자가 입은 옷처럼 누런 헝겊 자배기를 대고 왔다리 갔다리 누빈 속옷을 늘 입고 다녔던 것이다. 아무튼 그런 참담한 실패가 있은 며칠 뒤였다. 아이고 원 저 성깔머리 좀 봐. 질깃질깃하기도 못돼 먹은 종자하군. 불을 끄고 이부자리 속에 든 지 벌써 두어 시간이 넘었지만 아버지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다. 이를 참다 못한 철원내가 형광등 스위치를 딸깍 올리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래 잡아! 꼭 잡아치워!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더라도 그놈의 영감탱이가 지금이라도 당장 숨이 끊어질 듯 저렇게 사람에게 민주를 대니 어디 한번 가부간의 결단을 내. 아버지가 이렇다 할 말 한마디 못하고 시루 죽는 데는 나름대로의 까닭이 있었다. 일진을 잘못 짚은 소치였다. 어찌된 경위인가 하니 산동네 집치고는 마당도 제법이고 길차게 자란 나무도 몇 그루 착실하게 갖춘 빨간 기와집에 차동철 씨가 이사를 가고 난 뒤 들어온 할머니는 돛살에 베는 보살이었다. 곧 집안에서 목탁 소리가 울리는 걸로 봐서 법당이 마련된 모양이었다. 그러나 거무칙칙한 페인트로 새 치장을 한 철 대문은 용무가 있는 사람들 말고는 출입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의 호기심을 어지간히 끌던 그 집도 서서히 사람들의 머리 한 구석으로 밀려났다. 그와는 달리 이웃으로 남은 계집이 있었다. 이름이 정순이라고 했다. 워낙 혓짧은 소리를 해서 처음엔 잘 알아듣지 못했다. 덩준이여 덩준이. 민홍이네 가게에 곧잘 주전부리를 하러 왔다. 중 아저씨도 한 사람 있죠 예. 정순이는 보살 할머니가 얻어다 기른 업등이었다. 절간의 내막은 정순이의 입을 통해서 다문다문 흘러나왔다. 보살 할머니에게는 오래전에 헤어진 할아버지가 있는데 가끔 연락이 되며 지독한 골초인 할머니는 꽤 두툼한 담뱃삼지를 끌어안고 산다는 거였다. 그리고 법당에는 진짜 금동불상이 봉안돼 있다는 사실도 정순이가 흘려준 거였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헐레벌떡 뛰어온 정순이가 넘어질 듯 가게 문턱을 넘어섰다. 아주머니 아프예 막 아프예. 이런 숫덜파니 같으니라고
여자가 종아리를 시퍼렇게 내놓고 설랑 어딜 들뛰어 다니는 거야? 정순이는 보살 할머니가 급체에 걸렸다는 사실을 전했다. 절집과는 반대 방향에서 뛰어온 것으로 보아 아마 야미로 주사를 놔주는 간호사 출신 박씨 아줌마한테 우선 들렀다가 만나질 못하고 철원네에게 뛰어든 모양이었다. 가끔 절집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가게에서 초나 향 그리고 음료수 등을 쏠쏠히 사가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철원네가 일진이나 토정비결은 물론 당사주 등의 일견식이 있음을 알아본 보살 할머니는 평소 동지팥죽이며 떡 부스러기 또 새로 나온 달력 석건 빠짐없이 건네주었기 때문에 철원네는 그냥 지나칠 수만은 없는 처지라 얼른 활명수 한 병을 거머쥐고는 치달아 올라갔다. 얼마 동안 있다 돌아온 철원네는 정순이 못지않은 호들갑을 떨었다. 아유, 가보니 벌써 손발이 굳어서 얼음장같이 차가운데 명치 뒤 등 뼈를 요렇게 누르는 신용만 하여도 그냥 자지러지지 뭐야. 워낙에 늙은 양반에다 눈만 조금 흘겨도 뒤로 넘어갈 것 같은 체격이니 겁이 터럭 날 수밖에. 거기다 떡하니 눈을 들여다보니 흰자위가 희끗희끗하게 돌아가. 안 되겠다 싶어 그 이불 호칭 시치는 바늘을 찾아다간 팔을 2번 쓸어내린 뒤 엄지손가락 매디를 사정없이 찔러댔어. 아, 그랬더니 시커멓게 죽은 피가 샘처럼 솟구치잖아. 그러고 나서야 할머니의 눈동자가 제대로 돌아오고 명치의 괜 트림이 터졌겠지. 정순이 그녀는. 아버지는 딴청을 피우고 있었다. 철원네가 정순이를 따라 나간 직후 찾아온 자파상이 오르기 전 가격으로 드리겠다고 뭉치는 말에 솔깃해진 아버지는 민홍이 보기에도 약간 지나친 양의 자파를 쟁여놓았다. 참으로 오랜만에 당반을 가득 채운 자파 때문에 야트막한 천장까지 물건이 자라자 아버지는 잘 쓰지 않던 먼지털이로 구석구석 혼댕거리고 있던 거미줄이나 먼지 답새기를 떨어내는 신용을 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철원네의 눈초리가 치솟아 오르더니 갑자기 음색이 확 째어졌다. 아, 그래서 사람이 늙음하게 혼자가 되면, 아니 이 영감탱이가 망령이 들었나? 하필이면 오늘 같은 날 무슨 천만금을 쥐어보겠다고 이지랄을 했어. 응? 이지랄을. 그날은 고초일이었다. 달력에는 빨간 사인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진 날짜 밑에 역시 빨간 글씨로 고라는 표시가 되어 있었다. 그렇다면 철원네가 저렇게 입에 버케를 물고 달겨드는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초일이라면 단성일, 장성일, 화일과 더불어 철원네가 집안의 4대 기일로 정해둔 바가 있었다. 달력만 수도승처럼 할 일 없이 바라보는 아버지의 축 처진 입초리 역시 그런 사실을 수긍하는 듯했다. 뒤돌아선 아버지의 잔등은 가뭄에 우는 까마귀 소리처럼 쏟아지는 철원네의 아기에 찬 저주를 송두리째 견뎌내야만 했다.